자, 이어서 갈게요. 제목 좀 쓰시고. 일제의 경제 침탈? 제목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죠. 1910년, 1919년, 1931년, 1945년. 요때 일본의 경제 침탈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이때 일본이 먼저 식민지 어떤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갔던 게 바로 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민지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추진했던 어떻게 보면 경제 침탈 정책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일본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일본이 이제 이걸 통해서 가져갔다, 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년대는 일본이 쌀을 가져가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실시했던 정책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산미 증식 계획, 이렇게 불러요. 시기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이거는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 34년 이런 거는. 이게 뒤로 밀리네요, 그렇죠? 뒤로 밀리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때는 일본이 뭘 가져가냐면 다 가져가요.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 다 가져간다. 요거와 관련돼 있는 게 국가 총동원법 이런 거예요. 이게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중심축에다 놓고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일단 저 1기 때부터 좀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좀 지엽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이제 내세웠던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서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땅 주인에게 뭐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표면적인 목적.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의 확립.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서 뭐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우리나라 지세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일본은 이 목적을 잘 어떻게 보면 달성을 한 거죠.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목적은 뭐냐? 이건 땅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과정을 보면 땅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신고하라고 해요. 땅 주인에게. 그럼 신고가 안 되면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이건 총독부가 다 귀속하는 겁니다.
토지 약탈의 목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토지자 사업 한 방으로 40%가 넘는 땅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갑니다. 전 국토의 거의 절반 가까운 땅이 총독부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 이 조선, 그러니까 조선 이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을 좀 보는데,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일단 방법을 좀 볼게요. 방법. 일본이 얘기했던 방법이 뭐냐? 이게 기한부 신고제예요. 무슨 신고제? 그대로 풀이 한번 해보세요. 기한부. 이게 뭐예요? 기한 내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래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기한을 어떻게 주겠어요? 짧게. 자, 신고하세요. 그만! 이런 시절 다 뺏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아니 무슨 이렇게 주는데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 국토의 토지를 조사하는데 이 저기 해당되는 시기고, 실제로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뭐 3, 4일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조사를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 왜 못해요? 신고하면 되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부재지주가 많아. 그리고 소유의 주체가 불명확한 땅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주 최씨의 선산. 그러면 그걸 누구 걸로 신고해야 될 거야? 그러면 누구 걸로 신고해야 될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중회의를. 그 문중회의를 하는데 저기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어. 그럼 와서 회의하면 기한은 끝나고 뭐 그런 거죠. 정리해보면 이 기한은 되도록 짧게,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복잡하게 이렇게 주면 싹 뺏을 수 있죠.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 실제로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요. 음, 1910년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령이 12년에 발표가 되죠. 토지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토지조사 방법은 기한부 신고제로. 근데 되게 웃긴 게 토지를 조사하려면 국가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한테 신고하라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기죠. 별로 얼굴이 웃긴 표정이 아닌데? 되게 웃겨야 되는데. 기한부 신고제예요. 기한을 정해주고 신고하게끔 하는 거죠. 소유 주체가 불명확한 토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총독부로 넘어간다. 소유 주체의 불명확, 그 다음에 짧은 기한, 이런 것 때문에 전 국토의 40%가 총독부로 넘어간다. 근데 이 총독부로 귀속된 이 땅은 총독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 관리를 시켜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한테. 이게 이제 땅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누가 위탁 관리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회사가 관리를 한 거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0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언제? 8년.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다. 190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다. 그런데 이 땅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일단 일본인 중에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 중에 자기 땅이 없이 살고 있는 일본인들 있겠죠. 이 사람들 이주를 장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민을 오면 이 땅을 값싸게 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거야.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식민지 통치 기반을 조성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 땅에 누가 많이 살고 있어야,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이게 통치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 식민지 통치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계산이 되는 거야. 일본 땅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만큼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 쌀을 이만큼 생산하는 땅이 있어. 100만 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6배, 7배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땅 투자도 일어나겠지. 일본인들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일본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다 사면, 한국 조선에다 사면 당연히 생산량이 많으니까 일본보다 수익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본인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들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값싸게 불하는 거야. 일본인 지주에게 값싸게 불화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밑에다 쓰세요. 결과적으로 토지자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땅을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다 소작농으로 전락하겠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와서 이 소작제 운영 방식을 바꿔요. 우리나라의 소작제는 지주가 한번 소작농에게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구임대 소작이라고 해서 소작지를 회수하지 않아요. 소작지를 회수하면 그 마을에서 이 지주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는 소작농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뺏으면 죽는 거 아니야, 소작농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인륜적이고 아주 이게 폐륜적인 행동이야. 소작농에게 소작지를 뺏는 건.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지주가 소작농에게 소작을 주면 소작지를 회수를 못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일본인 지주들이 와서 이런 걸 지킬 리가 없지. 계약을 하는 거야. 1년 단기 계약으로. 그래서 1년 생산량을 보고 또 소작농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계약직이라는 말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제가 실시된다. 그리고 이 소작농제에서 누구의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일본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본인이 조선인 소작농을 일일이 상대하기가 어렵잖아.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조선인 중간관리자를 앉혀.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마름이야, 마름. 이 마름 이 새끼들이 그렇게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소작지 뺏고, 그리고 지한테 잘 못하면.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소작료도 줘야 되고 마름한테도 일부 얼마 바쳐야 되고, 그래야 다음 연도에 또 거기서 소작을 하는 거야. 이 조선인 마름의 횡포가 엄청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 농민들은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쉽게 얘기하면 농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어떤 피해냐 세부적으로 좀 보면, 첫 번째 뭐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농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다 없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주가 마음대로 야 너 농사 짓지 마 그런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은 잘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로 이해해 볼게요. 내가 건물주인데 밑에 1층에서 누가 장사를 해. 그럼 건물주가 예를 들어 계약이 기한이 끝났어. 그러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이 사람이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잘해서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졌어.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주인이 그 식당을 내가 하고 싶어. 이 새끼 쫓아내고 내 아들을 시키거나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샘나는 거야. 그럼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입잖아. 여기서 장사를 해서 털을 닦고 이랬는데 또 이전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떨어질 거고 그러지 않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럼 이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러면 좀 장사 좀 잘 되면 주인이 다 나가라고 그럴 텐데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야. 경작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주가 너 농사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농민의 경작권은 없어져. 이건 없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농민의 도지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없어지는데 이 도지권은 뭐냐면 이게 부분 소유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개념상 있는 건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주인데 소작농에게 소작을 줬어. 그럼 이 소작농이 올해 농사를 짓는데 이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량을 미리 정해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뭐라 하면 도조법이라고 배워. 그러니까 이 생산된 양의 퍼센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농사 지은 소작료를 이미 정해놓는 거야. 쌀을 뭐 한 10가마니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10가마니만 얘한테 주면 얘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을 못해 얘가.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이 땅에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겨. 내가 농사를 줬는데 얘는 쌀을 10가마니만 주면 돼 나한테. 근데 얘가 올해 몸이 아파. 허리 수술을 했어. 디스크 수술을. 그래서 올해 얘가 직접 농사를 못 줘.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안 해도 돼. 얘가 친구한테 네가 농사 지으라고 해. 그리고 10가마니만 얘 주라고 한다고. 그리고 나머지도 또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지권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보가 되기도 해. 이 소작농이 가지고 있던 도지권이. 근데 토지자 사업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죠. 다 없어지는 거야. 도지권 이런 것들. 법적 보장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입회권이라는 게 있어. 이 입회권도 보장을 못 받아요. 입회권은 뭐냐면 이게 다 어려워요. 지금 개념 자체가. 입회권은 뭐냐면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을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들이나 이 짜투리 땅들이 있다고. 이 땅들은 공동으로 경작해서 이걸 공동으로 나눠 먹고 그랬어. 뭐 상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고 그랬거든. 이런 것들이 안 되겠지 당연히. 왜? 이렇게 이 땅들은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다 어디로 귀속됐겠어. 총독부로 다 귀속됐을 테니까 이제 이런 땅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땅들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면 결국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는 거는 농민들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농민의 경작권도 없어지고 도지권도 없어지고 입회권도 없어지니까 농민들은 거의 박살이 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90%가 농민들 아니야. 농민들의 삶이 90%의 인구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제라는 터널을 통과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더 좋아졌느냐, 일본의 얘기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일제시대 전보다 우리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
더 나빠졌어. 물론 좋아진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좋아졌겠어? 지주. 신고를 잘했던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들. 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고하려니까 복잡한 신고 절차대로 신고하고, 그러면 이 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를 인정받았냐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배타적 소유권이야. 아무도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전에는 무슨 뭐 왕토사상 이런 이상한 게 있었어. 원래는 왕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야.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 나 이외에는.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일제시대보다 상황이 어떻게 돼? 더 좋아져. 그러면서 지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야? 일본이 지배를 해주는 게 더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주들이 완벽히 친일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수거처럼 친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지주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수거 같지 않아? 친일 농민은 좀 안 어울리지. 근데 친일 지주는 왠지 입에 탁 붙잖아. 지주의 배타적 소유권. 이게 인정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혹은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권리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지주들의 배타적 소유권만 인정을 받으니까 지주들은 삶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농민들은 유민화되기 시작해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를 찾아서 유망을 하다가 거의 이제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로 이동을 하죠. 간도 지방으로. 농민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합니다. 만주, 연해주 이런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역들이 나중에 뭐가 들어서는데 독립운동 기지가 다 들어서요. 농민들이 이주를 해서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들이 쫙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주들은 좀 좋아졌고 농민들은 어려워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는 어떤 노선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좋은 시스템이 된 거죠. 농민들의 반일 감정은 고조되고 지주들의 친일화는 더 커진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주들의 친일화는 이후에 어떻게 작용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을 친일화 시켰으니까 지주들을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포섭하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토지조사.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이어야 되거든. 돈 없는 농민들이야 돈 있는 애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 원래 모든 게 그래. 돈 있는 애들이 좀 도와줘야 정치도 할 수 있고 정부도 유지가 가능하고 그런 거야.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포섭을 했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엽적인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 과정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우고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일단 이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의 쌀이 부족해져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일본에서의 뭐가 부족해서 쌀이 부족해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생산량을?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데 근데 배경을 한번 볼게요. 1915년부터 1918년 요 사이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맞이해요. 뭐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은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아주 좋아하죠. 전쟁만 통과하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전쟁만 하면 모든 게 파괴되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되게 두려워하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전쟁만 하면 문화적으로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 호황 국면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세요. 산업화 도시화가 일본 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전쟁 물자를 판매했던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장들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필요하니까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일본 내 산업화와 도시화가 굉장히 진척되죠.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 거야? 도시로 몰리는 거야. 이촌 향도가 일어나고 인구 이동이죠. 이러다 보니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럼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 올라가죠. 그럼 일본 내 곡물 가격, 특히 일본도 주식이 쌀이고 우리도 주식이 쌀이니까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쌀의 증산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일본 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림이.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되게 잘 살게 됐는데 일본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나 기업들에서 투자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리니까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니? 짜증나게. 아씨.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그걸 가져오면 일본 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죠, 일본. 그래서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죠, 일본. 처음에는 무슨 막 간척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뭐 종자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학 비료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리 시설 이런 걸 개선한다든지
개선 혹은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죠. 근데 요렇게 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래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밑에다 필기를 좀 하세요. 이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전, 산미 증식 계획 전에는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이만큼 됐다고 봅시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에요 이게. 근데 이만큼 됐을 때 일본이 일정량을 가져갔거든요. 일본이 일정량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 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를 가져갔어요? 쌀을 가져갔다고. 근데 요만큼을 예를 들어서 반출 해간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져갔다는 거야 일본으로. 근데 이제 이따가 이것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다 CF를 밑에 써. 이게 공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의 쌀을 가져가는 걸 공출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들어가는 말이야.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반출이야. 반출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사가지고 간 거야. 쌀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 애들이 사가지고 간 거야. 주의해야 될 건 공출은 아니다. 공출이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900만 석 이상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900만 석이면 하여튼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계획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 늘어난 만큼만 자기네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한국도 이득이 된다. 왜? 이만큼. 왜? 지금 이만큼 생산됐을 때 이만큼 가져갔는데 쌀을 이만큼 늘려서 이만큼을 가져가면 너희도 이만큼의 여유분이 생기니까 한국에서도 식량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아무튼 쌀 생산을 늘려서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게 일본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반출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이제 반출 계획이에요. 그럼 너희도 이만큼의 여분이 남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거 조심해야 돼. 증산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증산이 돼요. 선생님 뭐가요? 증산이 된다고. 됐잖아. 증산이 됐잖아 이때보다. 그죠? 그러면 원래 일본이 얘기했던 게 증산 목표량만큼만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증산된 양만큼만. 근데 얘네는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걸 하겠어?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증산됐을 때 가져가기로 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야. 산미증식 계획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반출한 양을 이제 반출을 해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쌀이 요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힘들겠죠. 쌀값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쌀이 비싸니까 쌀을 못 먹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야.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그리고 이 기아선상에 놓이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해결하겠다고 만주에서 조, 피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쌀은 일본한테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산 조피 이런 걸 먹으면서 뭐 끼니로 연명을 하는 거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한다. 이거마저도 농민들의 어떤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걸 미봉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이 밑에다 그래프 밑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산미 증식 계획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이 증산 목표량을 수립해 놓고 이 증산 목표량에 따른 뭐를 해가기로 했는데 수탈, 반출 목표량을 세웠는데 잘 보세요.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고 수탈 목표량만 뭐 했다?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죠?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는데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해갔다. 자 볼게요. 이런 쌀값이 폭등하면서 나오는 그래프 표가 어떤 거냐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로 준단 말이야. 요즘에는 표로. 그러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아 이거 산미 증식 계획 물어보는 거구나. 표를 읽고 이걸 찾으셔야 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쌀값이 폭등하니까요. 그럼 이제 결과를 좀 보죠.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과니까 이거는 좀 뺄게요. 이게 결과죠.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으나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놓이게 되었다?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기아가 뭔지 알죠?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과니까 요건 빼고 하나씩 볼게요. 수리 조합이 엄청 설치돼요. 각 지역별로. 뭐가 설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리 시설을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수지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농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리 조합이 지역마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면 뭐를 내야 되냐면 조합비를 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합비 때문에 영세 농민들은 또 한 번 죽어요. 조합비를 내질 못하니까. 조합비를 못 내면 땅을 이제 대지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 조그만 땅 갖고 있다가 조합비 때문에 죽으니까. 왜냐면 땅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싸리 그냥 땅을 누구한테 줘버리는 게 그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줘버리는 게 조합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러면서 또 땅을 뺏기는 거예요. 수리조합이 설치되면서 영세 농민의 조합비 부담 이게 커졌다. 그래서 영세 농민들의 조합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농민들은 또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작농으로 또 땅을 뺏겨서 전락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결과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사료 같은 거 줄 때 수리조합이 설치됐다? 이러면 이거 키워드예요. 뭐에? 산미증식 계획. 뭐의 키워드라고?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 수리조합이라는 말. 그 앞에 특정 지역을 언급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김제 수리조합 이렇게 딱 수리조합의 지명을 언급하고 딱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주든 간에 산미증식 계획을 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물의 단작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리 뭐만을 강조하는 거야?
쌀 생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은 재배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쌀 생산에 온통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걸 작물의 단작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쌀 중심의 영농이 일어나는 거지. 쌀 중심의 단작화. 선생님 뭐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농민들의 수입원은 쌀로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벌어들이는 게 아니야. 영농의 다각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작물들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만드는 건데 쌀만을 재배해서는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농의 다각화를 저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영농의 다각화는 근대 농업의 기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조선 후기 파트를 배우다 보면 조선 후기 때 이항법 되고 막 이러면서 영농의 다각화가 막 일어났었거든.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거야. 삼위증식 계획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 부분 근대화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근대적 농업을 완전히 전 근대적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경제가 발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 그 다음에 삼미증식 계획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경제가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토지조사학과 삼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은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일본의 어떤 통치 목적, 통치의 어떤 원활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지 우리나라 농업 경제 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도 너희는 식민지를 통해서 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는 농민들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의 삶이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그 저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사실 이걸 배우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식민지를 통해서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조선인들이 삶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나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친일을 하고 돈이 많았던 지주들. 이런 애들의 생활은 아주 혁신적으로 나아지죠. 영농의 다각화. 그 저해. 오히려 해를 입혔다. 그리고 농민의 해외 이주도 더 많아진다. 그러면 토지조사학과 삼미증식 계획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소작농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소작농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이주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삼미증식 계획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싹 지울 텐데요. 자, 보세요. 이제 요 밑에다 뭐를 할 거냐면 산업 침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산업 침탈. 그러니까 이제 각 시대별 이 토지조사 사업 삼미증식 계획 말고 일본이 산업을 어떻게 침탈해 갔는지를 좀 배울 텐데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산업 침탈이라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게 1910년에 회사령이라는 게 실시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제시대 때 공부할 때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있는데 일제시대 공부할 때 뒤에 령이 나오면 이게 법이잖아요. 령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거를 탄압하거나 앞에 있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령 이러면 교육을 통제하는 거죠. 회사령 이러면 뭐를 통제하는 거예요? 회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 이게 이제 회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회사는 기업이죠. 기업.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업 통제 법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이 뭐냐? 회사령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해요. 뭐를 기본으로 해요? 그럼 허가제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신고를 하면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차릴 수가 없어. 회사를 차릴 수가 없지. 일본인이 회사 차리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벌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렇지, 돈을 벌 수 없도록. 이걸 이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허가제를 통해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령이 붙는 것은 다 이런 식이에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산림령이라고 해도 되고 삼림령이라고 해도 돼요. 빽빽할 삼, 매산, 얘가 얘야. 알겠어요? 선생님, 교재에는 삼림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필기 노트에는 산림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령이 맞나요? 삼림령이 맞나요? 자, 삼림령인데 이게 1911년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뭘까요, 내용이? 나무인데 벌목이네, 벌목. 그러니까 나무 벌목해서 이거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잖아요.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목재를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이거랑 똑같아요. 허가제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벌목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총독부에서 뭐 내주고 허가 내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신고하면 안 내주는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이거는 뭘까요? 어업령은? 그렇죠. 물고기 잡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런 말 있죠. 뱅크어장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지역의 어획권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어업령. 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럼 이거는 뭐겠어? 광업령은? 이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광산을 채굴해서 돈이 될 만한 어떤 이 광업은 다 누구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일본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랑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임야 조사령이라는 게 있어. 이게 1918년인데 토지 조사령, 임야 조사령, 이게 비슷한 개념이야. 임야 조사령은 뭐겠어요? 토지 조사령 같은 거야. 산을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신고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땅 임자들을 이제 밝혀서 신고가 주체가 불명확한 이 산들은 어떻게? 총독부가 다 귀속하는 거지. 이게 1918년에 임야 조사령이 만들어져. 우리가 좀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는요. 자, 보세요.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 연도야, 연도. 실제로 공무원 한국사가 어려운 거는, 일제시대 파트가 어려운 거는 이 연도를 취업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령, 광업령, 그러니까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발표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연도를 못 외워버리면 어렵죠. 이런 것까지 좀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제가 전근대사를 가르칠 때는 가급적이면 연도를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외우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근대사는 흐름으로만 이해를 해도 순서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제로. 정확히 연도수를 딱딱 얘기하지 않아도 흐름으로 삼국시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성왕이 죽고 북한 선비가 꽂아지고 그 다음에 호흡기를 들어서 창녕비를 고 이게 다 이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연도수를 딱딱딱 부르지 않아도.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좀 외우셔야 돼. 연도수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191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 침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매제가 실시되는데 1910년부터 뭐가 실시돼요? 전매는 총독부에서만 이 물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전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되는 거는 다 총독부에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걸 총독부에서 팔면 돈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소금. 이거 작살이죠.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 그 다음에 담배. 안 피면 되죠. 웃기고 있네. 그게 잘 안 돼. 그게 안 피는 게 잘 안 된다고 일단 피면. 담배. 그 다음에 인삼.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전매했다? 총독부에서 전매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걸 총독부가 직접 하니까 산업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업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도록.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역시 산업 침탈이에요. 회사령이 폐지돼요. 20년에. 뭐가 폐지돼요? 그럼 이게 1920년이거든요. 근데 회사령이 폐지되는 것이 뭐냐면 신고제로 전환된 거거든요. 뭐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회사령 폐지와 신고제 전환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폐지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왜 폐지했을까? 그럼 보세요. 이때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경제가 막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때라고 그러죠. 특히 전쟁 물자를 판매했던 미쓰비시 이런 기업은 숨을 쉬면 막 돈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처럼 돈을 번 거죠. 전쟁 물자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가. 일본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쟁 물자 판매해서 돈 벌었던 애들. 그러면 투자처로 어디가 좋겠어? 우리나라가 좋겠지. 거리도 가깝고 땅값도 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싸고 여기다 공장 지어서 물건들 만들어서 일본에다 팔고 이러면 돈 좀 많이 벌지 않겠어? 일본 기업들이? 그럼 일본 기업들이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준 거야. 허가제로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편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입시학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치동에 가면 대치동 사거리가 있어요. 대치동 사거리, 대치 사거리가 있는데 이 대치 사거리 전방 1km, 이 사방 1km에 학원이 총 470개가 있어요. 다른 예체능 빼고 대치동이 그런 데거든요. 470개가 있다고 반경 1km에. 근데 우리나라 학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기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 로드 매니저를 잘해. 교육 매니저를 잘해서 애를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보내잖아? 그럼 그 엄마가 학원을 차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의대 보낸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의대 보내면서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주기적으로 해.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 그대로 앉혀서 학원을 운영하잖아. 그럼 그 학원이 잘 돼. 그리고 또 약발이 먹혀.
아들이 의대 다니잖아. 응? 약발이 먹혀. 그리고 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거의 아주 이 신적이야, 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은 이 선생님한테 배우지 마시고 이 선생님 수학은 고2 넘어가면서부터 배우고 고1 때 함수만 이 선생님한테 가르치십시오. 이분은 함수가 강해요. 미적은 이 선생님한테, 기하 벡터는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거든.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학 그러면 중학교 때 만났는데 막 2년의 끈으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고 이러지 않아. 막 과외도 그렇게 봤잖아 우리는. 그쵸? 한번 누나 막 이러면서 계속 봤잖아. 과외 선생님이 자르지도 못해. 그쵸? 왜냐면 좋아, 정이 있어서. 정으로 가. 나중에는 과외 선생님. 그리고 뭐 과외 선생님이 야 나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누나 뭐 그러세요.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정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가. 농담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학원이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 학원이 많아요 대치동에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 아들이 이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이제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스타 강사들이 나오는데 그 스타 강사들을 섭외를 못해. 그럼 그 학원은 또 새로운 어머님한테 넘어가. 그런 식으로 학원이 만들어지고 설립되고 뭐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건데 그 동네가. 그 동네 가보면 대부분 원장님이 어머님들이야. 대치동은 어머님들이 원장들이라고. 참 신고제라서 그래. 신고제.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내가 이제 알고 있던 원장님은 나는 학원을 그만뒀는데 그 학원을 일하다가 내가 내막을 알고 아빠가 룸사롱을 해. 근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아빠가 뭐 하십니까? 그러면 룸사롱 합니다.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 돈은 많이 버는데.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룸사롱 하면 어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좀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학원을 하나 차려. 아버님 뭐 하시니? 얘 학원 원장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 학원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차릴 수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룸사롱하고 학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교육적인 방향과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들게 얘기하는 원장님이 있지. 아무리 학원이 사설 돈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의 수준은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데. 신고제로 전환하면 일본 기업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냥 차리면 돼.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폐지한 이유는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네.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여기 보세요. 이해됐어요? 주의해야 될 것. 시험 문제 나온 거 얘기해 줄게요. 기출문제. 뭐 7급 문제였지만 회사령 실시는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이다. OX. 이런 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X가 아니야. 회사령 실시도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거야. 회사령 폐지도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거야. 선생님, 왜요? 이거 이렇게 하면 허가 안 내주는 거라며. 일본 사람한테만 허가 내주는 거라며. 그럼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거지.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더 도왔나 보지. 그죠? 이런 게 개념이에요, 개념. 이렇게 써놓고 틀리는 거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좀 더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게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또 일본 기업의 물건, 제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팔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기업도 일부 설립이 돼요. 회사령이 폐지가 되니까 일부 민족 기업이 설립이 돼요. 민족 기업의 설립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일본 기업 제품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 제품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 이왕이면 우리 민족 기업 걸 써주자라는 운동이 2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야. 회사령 폐지와 관련돼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일어난다? 물산 장려 운동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 된다. 아, 요게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구나. 그렇지. 일본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만들어지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을 좀 쓰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령 폐지와 이거와 연결돼 있는데, 다 뭐와 연결돼 있냐면 이거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한 작업들과 연계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세 철폐야. 일본 기업의 뭐를 없애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관세 철폐 움직임은 회사령 폐지와 함께 시작되고, 실제로 관세가 철폐된 건 23년에 철폐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신은행령까지 발표가 돼요. 신은행령은 뭐냐면 자본금 200만 원 미만의 은행은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 200만 원의 은행이 다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행이래요. 그럼 그거는 다 일본 은행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합병돼야 돼요. 그럼 일본 은행이 다 우리나라 은행들 다 먹어버리면 이 일본 은행은 어떤 기업에게 돈을 잘 대출해 주겠어?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을 확장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은행 대출 받아야 기업이 커지는 거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 금리가 2%다. 근데 내가 20억을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20%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은행 금리 갚고도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빌리는 거거든, 기업은. 빌려서 투자해서 이자 갚고 나머지 수익 챙기고 이런 게 기업이거든. 자기 돈 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게 아니야, 기업가들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착한 기업이지. 신은행령. 이게 1928년인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과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자, 이 산업 침탈 부분인데 병참 기지화 정책을 통한 산업 침탈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실시되는데, 이게 1934년이거든요. 그럼 남면 북양 정책이 뭐냐? 남쪽에는 면직물 공장을 만들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 양. 남쪽에는 면직물을,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 건데, 그럼 왜 이게 이 산업 침탈과 관련돼 있느냐? 이게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산업혁명 하는 걸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산업혁명 초기에 면직물 공장을 막 만들거든요. 그 면직물 공장이 만들어져야 기타 산업들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공업 원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면직물을 만들어야 의류업도 발달하고 뭐 신발 이런 가공업들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된다, 연쇄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게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4년으로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이래서 끝나는 거야. 산미증식 계획이. 그 산미증식 계획이 끝난 이유는 뭐가 추진되면서 남면 북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산미증식 계획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도수를 계속 출제위원이 물어봐. 병참 기지화 정책은 특정 연도수가 없어. 그냥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이지. 근데 남면 북양 정책은 딱 이 시기가, 시작 시기가 있다고요.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남면 북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남면 북양하면 남쪽에는 면직물 공장을,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데, 양을 사육하는 건 공업화가 아니거든. 그럼 이게 병참기지화 정책과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쪽에는 면직물 공장을 세우고 북쪽에는 중화학 공장을 만드는 거야, 일본이. 무슨 공장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는 면직물 공장이 들어서고 북쪽에는 중화학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면, 이게 이제 이 중화학 공장들이 대부분 군수공업들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대륙 침략을 하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군수 물자를 날릴 수 있지, 북쪽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쪽에 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공업 원료들, 뭐 광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북쪽에다 중화학 공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일본에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어차피 대륙 침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쪽에다 중화학 공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거하고 달라붙으면 제가 뭐라고 외우게 시키냐면, 남면 북중화학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남쪽에는 면직물 공장을, 북쪽에는 무슨 공장을? 중화학 공장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국가 총동원법이 38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38년이라는 것은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네, 그렇죠? 뭐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실제로 잘 보면 이 민족 말살 통치 요 시기를 중일 전쟁 전과 후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황국신민서사라든지 뭐 창씨개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중일 전쟁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7년 중일 전쟁 이전은 그냥 미친 군인이라고 하고, 이쪽이 미친 군발이다. 이거 좀 다르다. 얘는 군인, 얘는 군발이. 별로 재미없구나. 하여튼 이 국가총동원법은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동원시키겠다는 거야. 뭐에 총동원하겠다는 거야? 전쟁에.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인적 수탈 부분도 두 개로 나눠 보면, 일단 병사들, 그러니까 군인을 만드는 과정들을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원병령이 발표돼요. 이게 언제냐면 38년이야. 국가총동원법 발표되고 바로. 그러니까 지원병령이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지원하라는 거야. 지원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지원하겠어?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지원하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지원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43년에 그러면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게 이제 학도 지원 병령이야. 그럼 뭐 학생들은 안 해봐요? 학생들이 누가 지원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럼 그냥 강제로 잡아갈게. 이게 징병령이야. 순서가 이렇게 돼. 이제 44년. 그 다음에 노동력 수탈 볼게요. 노동력 징발에 가는 건데, 징용령이야. 군함도 징용령. 이게 39년 이후야. 그 다음에 국민근로보국대, 국민근로보국령이죠. 국민근로보국령. 이게 4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 이게 44년입니다.
이 정신대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수업 시간에는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 정신대 근무령 하면 대부분 위안부 할머님들을 떠올리시는데 여자 정신대 근무령에 발표되면서 위안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 정신대 근무령 안에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정신대 근무령은 여성의 인력을 잡아다가 군수 공장에다 넣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뭐가 된 거예요? 위안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 정신대 근무령은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강제 동원되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는 거다. 공장에서. 그리고 이제 물적 수탈 부분인데 이 물적 수탈 부분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공출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야. 국가 총동원법 이후에. 그러니까 공출이라는 단어가 저 때 들어가면 안 돼. 산미증식객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쌀 생산량을 늘려 공출이 많아졌고 이러면 X야 다. 공출은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농산물, 공산품 할 것 없이 다 그냥 공출이야. 그럼 이거 다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배급을 받아. 이게 배급제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출, 배급 이런 것들이 물적 수탈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다. 특히 여기 보세요. 특히 공출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쌀 공출령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기구, 그러니까 녹그릇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학교 철문까지 다 뜯어가니까 밥그릇, 숟가락 다 가져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그릇과 이 국그릇 이런 게 없으니까 바가지에다 음식을 다 털어놓고 비벼서 먹은 거야. 그게 궁중 비빔밥과 우리 서민 비빔밥이 다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빔밥이 되게 애완의 음식이라고 일제시대 때 비빔밥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그릇이. 그래서 음식을 다 털어서 넣고 여기다 비벼서. 근데 맛있어. 뭐 애완의 음식이긴 한데 뭐 맛있어. 전 지금도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밤에 제가 이게 딱 학교에서 오면 이래요. 서가 배고프지? 형 배고프지? 맛있게 한번 비비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냉장고를 청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 그 조금씩 남은 그 반찬들 있죠. 그걸 다 없애고 싶다. 네가 없애라 이런 거죠. 근데 비벼서 먹으면 맛있죠. 막 비벼서 그 고추장도 저희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고추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님 병원에 있으시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러니까 진짜 얄밉게 얘기하면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그 고추장 맛을 못 보겠구나. 너무 그런 게 속상한 거야. 꼬들빼기 김치를 이제 어디서 먹지? 파김치는 이제 난 못 먹나? 물론 사 먹을 수야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데도 자꾸 고추장 된장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면 내가 이제 그 음식들을 못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 이게 공출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다 쓰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38년에 만들어지고요. 이게 국민 총력 조선연맹이 40년에 만들어져요. 이게 단체들이에요. 40년에 만들어지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조선연맹을 먼저 외우세요. 뭐를 외우라고요? 국민조선연맹.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사실 구분해서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조선연맹만 외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국민조선연맹 안에 정신총동원이 들어가면 38년이고 이게 총력이 들어가면 4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외우실 때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국민조선연맹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국민조선연맹.
그리고 이 국민 총력 조선연맹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애국반이라고 해서 지금의 반상회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군수물자를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는지, 이걸 애국반이라고 했어요. 무슨 반? 애국반이 결성됐다. 1940년에 애국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이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있죠. 산미증식계획의 뭐? 결과 중에서 이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이 농민 회유책을 일본이 하나 만들거든요. 농민 뭐? 이게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농민 회유책이 농촌진흥운동이거든요. 이게 32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농촌을 좀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너희를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행된 운동이에요. 이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조선 소작 조정령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작료를 일본이 70%까지 막 받거든요. 일본인들이 소작료를 막 70%까지 받으니까 이게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조선 소작 조정령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32년이고, 그 다음에 조선 농지령 이런 것들이 34년에 농민 회유책으로 법령이 제정돼요. 그러니까 이 조선 농지령 같은 경우도 그 농지 보호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그 농지를 마음대로 뺏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형식적인 거긴 한데 일단 농민 회유책이고 이거를 산미증식계획에 붙여 놓으셔야 돼.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이 언제 끝나죠? 뭐 때문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려고 이걸 끝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40년에 재개되는 것까지, 40년에 재개되는 것은 뭐 때문에 재개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재개되는 걸까요? 굴량미, 이 굴량미 조달 때문에 40년에 이게 재개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러면 이 산미증식계획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가총동원법이 반포되어서 막 징병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산미증식계획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재개됐으니까 40년부터 45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미증식계획은 20년부터 보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20년부터 보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을 물어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34년부터 40년까지만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20년부터 45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해방 때까지. 40년에 다시 재개되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사료를 볼 때 사료의 첫 앞부분에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돼요. 이러면 그냥 바로 20년대 그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근데 징병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건 44년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44년에 어떻게 산미증식계획을 해요? 할 수 있죠. 40년에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일제시대 경제 침탈까지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왜 배운 거냐? 얼굴 좀 봐주세요.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와 일제의 이 경제 침탈을 우리가 왜 배운 거냐? 안타깝게도 이것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배운 게 아니고 이걸 밑에다 기반으로 깔아놓고 독립운동사를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이 시대에 왜 이런 독립운동이 펼쳐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1910년대 독립운동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